자, 제 첫 번째 강의, 그것이 알고 싶다. 디지털 교과서 편,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탄생과 현재. 자, 아주 호기심 넘쳐 보이는 아이가 뒤에 앉아있는 어린이의 노트북 화면으로 보이죠? 노트북 화면으로 보이는 곳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한 장면입니다. 이 어린이는 지금 패드를 이와 같이 생긴 그쵸 눌러가지고 하고 있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무거운 책가방 사라진다. 201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존의 책 교과서 대신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구현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었다. 2007년에 나온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 교육방송, 한국방송통신대 등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콘텐츠는 물론 민간 콘텐츠까지 망라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학생들에게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즉 2008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전 과목과 중학교 1학년 수학, 과학 등 3과목,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등 2과목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2008년부터 11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더 혁신적인 것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의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단말기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밑에 보이는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하나만 있으면 어린이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명 TMPC. 초등학생에게는 무료로, 중고생에게는 10만원 안팎에 공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2007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방안입니다. 멋있죠? 2007년, 제가 2005년에 첫 발령을 받았으니 와, 그 당시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긴 책상에 컴퓨터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신규 선생님들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뚱뚱한 CRT 모니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보이시면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보이죠? 본체는 여기 숨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것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TV 화면에서 미러링 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미러링이라는 용어도 없었죠. 자, 네모나게 각진 TV에 흐릿한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기 앉은 친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각도에서 지금이야 멋진 TV가 나와서 잘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랬던, 그리고 실물화상기 보이죠? 자, 이런 시기였던 2005년, 6년, 7년 그 무렵에는 교육 현장에 유비쿼터스 좀 촌스럽죠. 이제는 ICT 활용 교육 등등등 본격적인 컴퓨터 기반 학습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교실에 컴퓨터 기반 학습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화된다라고 막 그랬죠. 시작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랬죠. 이 당시 디지털 교과서를 혁신적으로 들고 나온 교육부의 용기에 저는 감복할 따름입니다. 모쪼록 당시에는 거대한 교육의 혁신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가 야심차게 나온다던 2007년의 계획이 약 4년이 흘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런 또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4년이면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 아까 2007년 계획에 의하면 8, 9, 10, 11 약 4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시범 학교가 운영되었을 겁니다. 그 시범 학교에서 운영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이라는 부분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는 스마트 교육의 일환이 돼요. 다양한 스마트 교육의 일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2008년, 9년, 10년, 11년 아까 나왔던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방안에서 제공되었던 것과 같이 여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특이한 게, 자, 2강에서 공부하겠지만 사회, 과학, 영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건데 국어, 수학, 음악이 있어요. 국어, 수학, 음악. 2008년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됐고, 영어는 2009년 인정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사회과학 수정부안, 국어, 수학 수정부안으로 나오죠. 어쨌든 국어하고 수학, 음악 사라집니다. 국어하고 수학, 음악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학하고 사회하고 영어만 만들어져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디지털 교과서에는 보면은 아까 기억나시죠? TMPC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책형 교과서를 더 이상 가져다니지 않고 단말기 보급으로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 4년간의 운영 끝에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는 나오고 있죠.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무리하죠.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한다는 것은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또는 가정 형편상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보급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이 변행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학생이 소유한 기존 PC는 물론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즉 단말기 보급을 포기하게 되죠.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그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운영 환경이 웹 기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이 단말기에다가 어떤 윈도우 환경이나 리눅스 환경을 기반으로 단말기에 넣어서 활용하게끔 하려고 하였으나 웹 기반하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PC나 TV는 아니고 스마트 패드 등을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죠.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바뀌게 됩니다. 2011년도 무렵에. 그러면서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죠. 이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지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있다. 2012년 3월 코카 한국컨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어떤 간행물을 보면은 이달의 이슈, 2012년 3월 이달의 이슈, 디지털 교과서의 진화,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아주 멋진 간행물을 내놓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제가 중요한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10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3,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사회, 음악 과목 18종의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이 8년, 9년, 10년, 11년 연구학교 등등을 거쳐서 10년, 11년 자문단이 형성되고요. 개발 방향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13년 드디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저작 도구 뷰어라는 게 개발이 되고 표준이 마련이 되고요. 2014년도, 15년도에 재활용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의 편의와 기존 자료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형 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을 계층적으로 구조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상용화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하면서 이 간행물에 나오는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다른 나라의 디지털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은 미국 정부가 2012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기준으로 전자책 매출이 종이책 매출을 추월한다는 하고 있다라고 이미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래프가 설명해주고 있죠. 디지털 교과서가 이와 같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해 나갈 것이다 라고 외국의 동향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미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아이북스가
애플에서 아이북스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제작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생물학, 화학, 기하학, 물리학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판매했다고 나와요. 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역시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박차를 가합니다. 개발에.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분석을 하게 되죠. 연구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되는 게 보이시죠? 서책형 교과서의 학업 성취도보다 디지털 교과서의 학업 성취도가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상은 비슷하지만 또 문제 해결력에서도 DT, 즉 디지털 교과서가 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T, 서책형 교과서의 약자입니다. 서책형 교과서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씩 높다라는 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써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패드 가지고 공부하는 것에 어떤 부담감이나 거부감 없이 아주 흥미로워한다는 건 저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죠.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잘 만들어진 디지털 교과서는 컨텐츠는 학생의 흥미도와 몰입을 증가시켜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나쁜 점, 단점, 태블릿 단말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2008년도 캐리스 자료에서 나오고 이거를 2012년 간행물에 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2012년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 교육 현장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올 거라고 기대가 되었겠죠. 물론 저는 저때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2012년도에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 교과서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경력이 좀 되신 선생님들은 이 업무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교과서 내려받기라고 해서 학교 고유의 비번하고 아이디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이 교과서를 아이들 단말기에 내려받고 비번하고 아이디를 통해서 내려받고 열어보게 하고 막 엄청 복잡했었습니다. 제대로 못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과서 이거 기억나시죠? 경기도 사이버 가정학습 단오피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없는 좀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상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이버 학습 즉 가정에 가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학급 어린이들을 막 강제로 가입시켜서 막 아이들한테 이거를 막 홍보해서 공부시켰던 아바타 점수가 막 올라가고 했던 이 사이버 가정학습 2.0 뭐 이렇게 1.0, 2.0 나오고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이 학습터가 그리고 생겨나요. 사이버 가정학습이 없어지면서 이 학습터가 생겨났습니다. 2019년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막 의무화됐죠. 스팀 교육이 막 들어왔습니다. 2011년, 12년 그 무렵. 우리나라 영재교육도 약 2010년을 기점으로 경기도를 선두로 무지하게 발전했죠. 거기에 현재 AI 교육 등등.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교과서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이버 가정학습이니 이 학습턴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진 것도 있고 AI 교육 같은 경우도 디지털 교과서하고 접목한다면 정말 그 교육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쉽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쓰지도 않고요. 이학습터 쓰는 선생님들 따로, 디지털 교과서 쓰는 선생님들 아주 조금 따로, 사이버 가정학습 단어피는 없어졌죠. AI 교육은 근데 등등등 이렇게 다른 듯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죠. 디지털 교과서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갔었으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이쪽 스마트 교육 혁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도적이고 압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은 아주 아쉽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